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다무. 우리는 옛 추억에 신이 나서 걸어갔다. 나는 떠오르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죽은 고기를 나누어 갖는 것도 평소와 다를 때가 있었어. 그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무슨 얘기예요? 고기를 한 점도 얻지 못했다고요? 손우가 물었다. 그게 말이야. 유난히 길고 비가 적었던 어느 해 여름에 가축이 죽었어. 파티의 수소였어. 등치가 크고 건강하던 녀석이었는데 밤사이에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꼬마 한 명이 아침 일찍 마을과 다로 달려와서 파티의 소가 죽었다, 파티의 소가 죽었다고 외쳤어. 간밤에 외양간에서 죽었다는 소를 마을 두 명이 벌써 공터에 끌어다 놓았더라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가시나무 아래쪽에 몸이 퉁퉁 부은 시체만 있고 그걸 가져다 놓은 사람들이 고기를 베어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 주변의 나무에는 새들이 회를 쳤고 어쩌다 까마귀들이 내려와 수소 주변을 맴돌더군. 그런데 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건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지. 사람들은 죽은 가축을 몇 걸음 앞두고 주춤주춤 멈춰섰어. 그리고 묘한 침묵이 감돌았어. 예스카르 의무 덕분에 제일 좋은 부위를 잘 나갈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간 거지? 이럴 때는 누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걸까? 해는 더 높이 떠오르고 허기는 속을 긁고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지겨워졌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말들이 오갔어. 여자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낌새를 알아차렸어. 하지만 아이들은 소에게 달려가서 흐리멍덩한 눈과 거품이 말라붙은 입을 쳐다보고 뻣뻣하게 굳은 꼬리도 만져보려고 했지. 어른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쳤고 그러다가 몇 명은 호되게 맞기도 했어. 하지만 그 기운이 어디 가나.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은 잊어버리고 고기를 좀 더 챙기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고기 카레를 한 솥 가득 끓여 먹을 생각에 눈을 반짝였지. 밀치고 싸우는 와중에도 연신 입맛을 다셨어. 손은 순식간에 뼈 무더기로 변했고 모두들 행복해서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지. 워낙 크고 건강한 소였기 때문에 모두 고기를 잔뜩 챙겨들고 집으로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손우가 물었다. 기다려봐, 얘기를 마저 해줄 테니. 그날은 쫓아버릴 까마귀도 없고 매도 없었어. 우리를 따라오는 새가 아예 없었어. 앞서서 깡충거리며 달려가는 아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표정에 근심이 어렸어. 대개는 별 말이 없었지만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걱정스레 수군거린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 기분이 가라앉으니 발걸음도 무거울 수밖에. 나이가 든 아이들은 눈치를 챘지만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입 다물고 길이나 잘 보고 걸으라며 타박을 했어. 집에 와서 고기를 내려놓고도 어머니는 그걸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웃집 아줌마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야. 오두막에 들어서기 무섭게 소리부터 질렀어. 이 쥐새끼 같은 놈, 지옥에 떨어져 살이 문드러질 놈. 그 고기 먹지 마, 건드리지도 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불안당 같은 녀석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파틸에게 복수를 한다고 글쎄 소한테 독을 먹였대.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쳤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이제 뭘 먹지? 아니 왜 그런 짓을 했대? 그나저나 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칸두라는 남자가 파틸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여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마르와다에 쫙 퍼졌어. 그 전날 파틸에게 채찍으로 매를 맞았는데 참고 또 참아왔던 그걸 계기로 폭발해버린 거지. 친구들을 데리고 숲에 가서 독이 든 풀뿌리를 캐다가 갈아서 밀가루하고 섞었대. 그렇게 반죽한 걸 여물에 넣은 거야. 그 독은 효과가 빠르면서도 조용히 퍼진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튼튼하던 어린 소가 새벽에 죽어 나자빠진 거였어. 그 짓을 한 사람들은 잡혔어요? 손우가 물었다. 아니,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어. 하지만 고기를 전부 내버린 마을와다 사람들은 속이 터질 일이었지. 구덩이를 깊이 파고 고기를 던져 넣었어. 행여 어디 한 조각 먹을 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루라도 허기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기를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슬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여 전부 고기를 버리게 했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어른들은 힘이 쭉 빠져서 앉아만 있고 그 와중에 먹을 걸 달라고 떼를 쓰면 평소보다 더 호되게 얻어맞았어.
이렇게 높은 카스트에게 혹사를 당하고 모진 대우에다 몇 가지 맞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귀한 가축을 죽이는 걸로 안갚음을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 좋은 방법이 못 되었는데 다른 마을의 사람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카스트가 범인을 잡아 가혹한 벌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미쳐버리거나 폭발하는 수밖에 없었고 어느 쪽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손우와 나는 둘 다 이걸 잘 알았고 한참을 조용히 걸어갔다. 또 한 가지 엄청나게 신나는 일은 마을에서 열리는 자트라였다. 누군가 제물로 잡을 가축을 내놓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은 고기 카레가 있는 곳이었다. 그 애는 우리 마을이 자트라를 열 차례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트라의 날이 밝았다. 마을 회관인 차바디 근처에 천막을 쳤다. 활짝 핀 금잔화의 환한 색깔과 상서롭고 푸른 망고 잎사귀가 어우러져서 잔치 분위기가 절로 느껴졌다. 다들 신명이 났다. 그날은 샴카르와 바가바이가 물소를 한 마리씩 바치기로 했다. 샴카르는 작년에 딸이 간질로 고생해서 참회의 의미로 소를 약속했었다. 바가바이는 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마리아이에게 열심히 기도한 끝에 작년에 임신을 했다. 하지만 바가바이의 남편인 비쿠는 소를 바치는 것을 못내 내키지 않아 했다. 상층 카스테인 마을의 사제는 비쿠에게 아기의 이름을 흑이라는 뜻의 카차로라고 지어야 아기가 범접 못해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란다고 했다. 비쿠가 바가바이에게 소를 바치지 못하게 하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격한 말싸움이 벌어졌지만 바가바이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힘이 좋은 청년들이 그날 잡을 소를 개울로 끌고 내려가 반들반들 윤기가 날 때까지 검은 털을 문질러 닦았다. 소들은 흙탕물을 떠나기가 싫었는지 청년들이 끌어내려고 하자 완강하게 저항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악단들은 시작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소를 끌고 마르와다를 지나는 행렬이 둥둥 울려대는 커다란 북소리에 맞추어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춤을 추었다. 여자들은 구리 주전자에 기름 램프를 켜들고 행렬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소에게 협죽도와 망고 잎사귀로 엮은 목걸이를 걸어주고 뿔에는 주홍색 물감을 찍었다. 그러고는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소에게 절을 했다. 집집마다 마리아이에게 곡물로 올릴 과자를 준비했다. 여자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을 기회였다.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 특별한 날을 맞아 결혼식 때 입었던 사리를 꺼냈다. 그들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꽃으로 장식했다. 여신에게 바칠 과자를 가득 담은 단지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들의 개걸스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꼭꼭 숨겨두었다. 행렬이 집 앞에 다다르면 모두가 음악과 춤을 곁들여 간절히 여신을 경배했지만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처음부터 행렬을 따라다녔다. 이 집 저 집 들러서 우리 집 차례가 되자 앞질러 달려가 가족들에게 어서 나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물소를 잡는 데에는 림바 마하르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림바 마하르는 우통을 벗어붙이고 도티를 가랑이 사이에 낀 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날을 확인하려는 듯이 손으로 슬쩍 문질렀다. 합장을 하고 마리아이 앞에서 절을 한 후 천둥 같은 목소리로 있는 힘껏 소리쳤다. 마리아이 키자이. 모두들 그 말을 따라 외웠다. 림바는 손을 쳐들었다가 긴 칼을 단번에 목에 찔러 넣었다. 피가 콸콸 솟구치고 남자들은 그 피를 받으려고 양동이를 들고 달려나갔다. 불쌍한 짐승이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러다 이내 그 소리가 잦아들자 림바는 둥글게 휘어진 낫을 휘둘러 목을 땄다. 머리는 소를 받친 샴카르가 받았다. 밀가루 반죽을 오목하게 빚어 만든 기름 램프를 소의 머리 위에 얹고 그것을 마리아이의 발치에 받치면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 다음 여신이 생명을 구해준 어린 딸 라쿠마를 불러냈다. 피를 줄줄 흘리는 죽은 소의 예리한 눈매를 보고 어린 소녀는 겁에 질렸다. 샴카르는 라쿠마에게 마리아이 앞에서 절을 하게 했다. 그 다음은 바가바이가 곡물을 바칠 차례였고 그 소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갑자기 마을의 여자 몇 명이 신들린 것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고 빙빙 돌기 시작했다. 눈을 감기는 했는데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걸 보면 호흡이 완벽했다. 다들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며 여자들이 미래를 예언해 주길 기다렸다. 사람들은 여신이 잠깐 동안 이 여자들의 몸에 들어간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딸이 언제 적당한 배필을 만나게 될지부터 어디에 우물을 파야 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이 쏟아져 나왔다. 포트라지라고 불리는 마하르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의 여신의 하인이라는 뜻이었다. 이 사람들은 행렬을 이끄는 특별한 명예를 누렸다. 포트라지는 여신을 경배하기에 앞서 우선 속죄의 의미로 자신의 몸을 학대했다. 그날 잡은 소의 피를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특권이었다. 사람들 말로는 이 피를 마시면 아주 튼튼해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행을 이겨낼 수 있는 근성도 생긴다고 했다. 포트라지 여자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 사리를 입고 이마에 주홍색 물감을 칠했다. 머리에는 여신의 작은 황동상을 이고 같은 부족의 어린 소녀들이 연주하는 심벌주와 북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포트라지 남성들은 우통을 벗고 해진 짐승 가죽을 허리에 둘렀다. 발목에는 작은 황동 방울을 찼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방울이 울렸다. 남자들은 크고 건장했으며 춤을 추며 흘린 땀으로 등이 번들거렸다. 그들은 뱀처럼 두꺼운 밧줄을 감아 들었는데 손잡이 쪽에는 천을 칭칭 감고 가느다란 끝에는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채찍의 끝이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맞추려는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다. 신의 축복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행진을 이끌면서 남자들은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힘껏 내리쳤다. 감았던 채찍이 풀리면서 경쾌하게 하늘을 가르다가 찰싹 소리를 내며 멍든 등판에 떨어졌다. 등판의 살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포트라지 남자들은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춤을 추었다. 그들은 모든 마하르를 위해 마하르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대신 참회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믿었다. 해마다 바이샤크가 되어 봄이 오면 마하르의 가장 큰 축제가 열렸다. 마리아에게 감사를 올리거나 달래고 간청하는 행사였는데 선대한 축제를 열어 고단한 삶을 잠시 잊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들과 딸을 짝지어줄 적당한 배필을 물색했다. 내 관심이 쏠린 건 투게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우승자가 되길 꿈꾸며 쌈닭을 데리고 먼 데에서 찾아왔다. 진 닭은 승자에게 상품으로 주어졌고 주인에게 조롱과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앞에서 산 채로 불에 구웠다. 모두가 내심 자정을 기다렸다. 남자들은 하늘거리는 사리를 입고 치렁치렁 장신구를 단 타마샤 모히들의 도발적인 춤 사이를 상상하며 침을 흘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정이 되면 타마샤 극단의 전통 춤과 연극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아이들과 여자들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잠들고 남자들만 깨어 있었다. 그들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호와 야유를 보내고 아슬아슬한 타마샤 모이들을 관중 사이로 불러냈다. 루피를 쥐어주면 특별한 청도 받아주었다. 이른 새벽이 되어 모이들이 골아 떨어질 때까지 인기 있는 춤사위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자트라 기간에 마을 대표들이 모여 카스트 협의회를 열었다. 흥정하고 거래하고 수많은 언쟁과 주먹 다짐이 오갔지만 결국 협의회가 꾸려졌다. 이틀 동안 그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그리고 마하르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열띤 논쟁과 토론이 오갔다. 잔치를 어떻게 치를까, 누가 어디에 앉을까, 누가 공물을 바칠까 하는 것들이 주된 주제였다. 카스트 협의회에서는 누가 상을 받고 벌을 받을지도 결정했다. 공동체의 생로병사와 언쟁은 솔깃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가열찬 토론을 낳았다. 가끔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벌로 마을 전체가 추방될 때도 있었다. 추방 기간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 사람들은 아웃카스트 중에서도 아웃카스트가 되는 셈이었다. 다른 마을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밥도 함께 먹을 수 없었다. 그런 마을의 여자는 아무도 며느리로 데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로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았다. 추방된 마을에는 사회적인 교류와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저녁마다 모여 대소사를 의논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어른들 옆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어른들이 일을 시키면 군소리 없이 했다. 얼른 뛰어가서 물을 떠오고 성냥과 담배를 가져왔다. 꾸물거리지 않고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 어른들은 땅콩이나 볶은 녹두를 주곤 했다. 그 시절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누군가 야생 선인장과 덤불 3개와 불구스름한 얼굴이 울창하고 번성하는 한 이 나라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덤볼 3개는 불암한 계급을 말하는 것이었고 불그스름한 얼굴은 영국인을 의미했다. 불암한 사제나 영국인은 어떤지 몰랐지만 야생 선인장은 확실히 잘 자랐다. 사방이 선인장 천지였다. 잎은 물론이고 열매까지 따끔거렸다. 정말이지 귀찮은 골칫거리였다. 잎을 잘라 바위에 던져놓아도 아마 거기서도 싹을 틔울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집도 한쪽으로 어찌나 넓게 퍼졌던지 선인장이 집을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바람이 불면 선인장 가시가 날렸는데 그게 살갗에 닿기라도 하면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한 번은 선인장이 지붕 위로 엄청나게 크게 자랐다. 아버지는 며칠을 끙끙댄 끝에 뿌리까지 꼼꼼하게 전부 파내서 치워버렸다. 그러고는 집 뒤에 땅을 갈아서 옥수수 밭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텃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아버지와 나는 숲에 가서 아라비아 고무 나무 가지를 하나름 모아왔다. 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길은 질퍽거렸다. 그때 느닷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겁을 집어먹고 나무 뒤에 숨어 눈만 내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나무찜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멧돼지가 나무찜을 들이받았다.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나무찜이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고 커다란 가시 하나가 입술에 박히고 말았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치며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자 멧돼지는 방향을 바꾸어 숲으로 가버렸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갔다. 찬바를 사람 한 명이 신을 꿰맬 때 쓰는 바늘로 그 가시를 뽑아냈다. 울타리를 치고 텃밭을 가꾸는데도 선인장은 계속 자랐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선인장과 전쟁을 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 사회부 한 명이 조그만 상자에서 마술 가루를 꺼내어 선인장에 솔솔 뿌렸다. 그러자 하루 이틀 만에 선인장이 오그라들더니 말라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럽 사회부와 그의 마술 가루를 고마워했고 그를 보내주었다며 신을 찬양했다. 이웃에 사는 툴시란 바바 아저씨는 전통 악사이자 전도사였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경을 외우고 찬가를 부르고 믿음을 전파했다. 아저씨는 임시로 만든 산바리 위에 마법 환등기를 세워놓고 큰 도시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해를 마주보고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며 사진을 모았다. 아저씨는 그걸 바바지 영화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 상자 속의 사진을 보는 게 너무 신이 났다. 이 특별한 기쁨을 위해서라면 툴시란 바바 아저씨의 심부름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다. 그 사진들은 우리를 너무나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다. 뭄바이에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넓은 길, 높은 건물, 기차와 비행기, 그리고 커다란 증기선도 있었다. 나는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천국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다. 한 번은 하리 외삼촌을 따라 근처 도시에 간 적이 있었다. 가는 길에 터널이 나왔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화물 열차가 우르릉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그게 마귀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다. 외삼촌의 허리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하리 외삼촌, 하리 외삼촌, 저기 봐요. 산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요. 멍청한 녀석. 저건 기차라는 거야. 겁낼 필요 없어. 외삼촌이 말했다. 나는 기차 바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움직이는 모습이 꼭 지네 다리 같았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본 신기한 물건에 대해 허풍을 떨었다. 이 다음에 철도회사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일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마을을 떠나 생전 처음 뭄바이에 갔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1914년이었을 것이다. 내가 12살 무렵이었다. 마을이 어떤 소문으로 술렁였다. 사촌형인 마다부가 상층 카스트 여자와 정을 통했다는 것이었다. 마다부는 레슬러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다. 그런데 레슬러로 이름을 얻으면서 겁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상층 카스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힘을 과시했다. 여자의 오빠인 간파트는 정을 통했다는 소문만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그 즉시 인근의 건달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새 몽둥이와 채찍을 들고 마다부를 찾아내서 에워싸고는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하지만 6명이 달려들었어도 마다부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 전부 도망을 쳤지만
간파트는 마다보에게 붙들려 피투성이가 되어 혼절을 할 때까지 얻어맞았다. 간파트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그대로 죽는다면 마다보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판이었다. 온 마을의 공동체가 한밤중에 비밀 회의를 열었고 이 재앙을 피할 길은 마다보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랜 토의 끝에 사람들은 그를 생존자의 피난처라는 뭄바이로 도망치게 했다. 마다보는 그 즉시 야반도주를 해서 차를 얻어 타고 뭄바이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은 깜짝 놀란 신용을 하며 마다부가 사라졌다고 난리를 쳤다. 재앙은 피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마다부는 항상 나한테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그가 사라져서 내심 기쁘기도 했지만 동네 아이들이 온갖 떠도는 소문을 듣고 와서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건 질색이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마다부가 봄바이에서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곳에 와서 밥도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전가를 보내왔다. 어머니는 즉시 뭄바이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는 저마다 생각에 잠겨 한참을 걸었고 어느새 제법 많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뭄바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선우에게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생각을 짐작이라도 했는지 아내는 뭄바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도 아버지를 만나러 뭄바이에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어요. 선우가 말했다. 그럼 솔직히 말해봐. 왜 나랑 결혼했어?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예쁘고 고운 사람이 어째서 나같이 시커멓고 우락부락한 촌놈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냔 말이야. 게다가 다른 데도 아닌 뭄바이에 살고 있었는데. 내 말에 손우는 수줍게 웃기만 했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즐거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